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36번째 에세스니 울드. 찰리와 나는 링컨셔로 떠나는 여행을 혼자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보호자가 내가 보이스턴시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눈을 떼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길을 떠났죠. 그동안 나는 자연의 모든 숨결과 향기, 꽃과 잎사귀, 풀잎 하나하나, 지나가는 구름 하나하나,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경이롭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내 병에서 얻은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세상은 이렇게나 넓고 아름다운데 내가 잃은 것은 얼마나 적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호자는 곧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길에 내 사랑하는 소녀가 오기로 약속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쓸 편지를 썼고 그 편지는 보호자가 맡아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한 지 반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초여름의 상쾌한 저녁에 그녀가 우리를 찾아오기로 했어요. 마치 요정이 마법의 지팡이로 내 집을 지어준 것 같았어요. 내가 공주였거나 그녀가 특별히 아껴주는 신하였더라도 이보다 더 세심하게 배려받았을 리 없었겠죠. 집을 위해 수많은 준비가 이루어졌고 내 작은 취향과 좋아하는 것들을 정성스럽게 기억해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두 번은 지쳐서 앉아도 아직도 반도 돌아보지 못한 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잘했어요. 차리에게 집을 보여준 거죠. 차리의 기쁨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어요.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차리가 온갖 감탄사를 쏟아내는 동안 저는 평온한 행복에 빠졌어요. 그게 바로 제가 느껴야 할 행복이었거든요. 저녁 차를 마신 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에스더, 내 사랑, 이제는 충분히 현명하니까 집주인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야겠어. 집주인께서는 저를 위해 따뜻한 환영의 편지를 남기셨고 그분이 가장 신뢰하는 새도 제 돌봄 아래 맡기셨죠. 그 새는 그분의 가장 큰 신뢰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런던에 있는 그분께 작은 감사 편지를 썼어요. 집에 피어 있는 좋아하는 식물과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놀라운 새가 집의 영광을 알리듯 지저귀며 저를 환대했어요. 새는 제 어깨 위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제 작은 하녀가 기뻐서 웃음을 터뜨릴 때까지 노래했고 지금은 새장 구석에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을 꾸는지 아니면 그냥 쉬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편지를 다 쓰고 우체통에 넣은 후 저는 짐을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차리에게는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말했고 오늘 밤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아직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내 모습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 적도 없었다. 그게 내 약점임을 알았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기에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었고 지금 내 방에서 애쓰더. 내가 행복하려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으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해. 내 사랑. 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그 말을 지키기로 결심했지만 잠시 앉아 내 모든 축복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다. 내 머리카락은 잘리지 않았다. 여러 번 위험에 처했지만 결국 길고 풍성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머리카락을 흘러내리게 하고 흔들어 보았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 거울로 갔다. 거울에는 작은 면지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걷어내고 잠시 동안 머리카락의 베일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로 서 있었다. 그러다 머리카락을 치우고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이 평온하게 나를 응시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매우 많이 변해 있었다. 아주 정말로 많이. 처음에는 내 얼굴이 너무 낯설어 손을 내밀어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였지만 앞서 말한 용기를 얻은 덕분에 조금씩 익숙해졌고
결국에는 변화의 크기를 더 잘 알 수 있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확실히 기대하지 않았기에 어떤 것도 확실히 놀라움을 안겨줄 것임을 알았다. 저는 한 번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또 그렇게 여겨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후 하늘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조금의 쓴맛도 없는 눈물로 놓아줄 수 있었고 밤을 맞이하며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일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는 우드쿠 씨께서 보내주신 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꽃이 시들자 저는 그것들을 말려서 좋아하는 책 속에 넣었어요. 아무도 몰랐고 심지어 아다조차도 몰랐어요. 저는 이 꽃을 간직할 권리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그가 보내주신 것을 이렇게까지 보존하는 것이 그에게 관대함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관대하고 싶었고 심지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도 그를 사랑하거나 헌신할 수도 있었어요. 결국 저는 만약 그것들을 단지 과거에 영원히 돌아볼 수 없는 기억으로서 소중히 여긴다면 간직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러둬요. 이 일이 사소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 것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 있기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찰리가 살금살금 들어오는 걸 보고 나는 미리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 아가씨. 찰리가 깜짝 놀라며 외쳤어요. 그게 바로 너야. 네, 찰리. 제가 조용히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정말 건강하고 아주 행복해요. 찰리의 표정이 조금은 안심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이제 최악의 상황을 알게 되었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저는 그것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제 약점들도 가끔은 드러나겠지만 곧 이겨내고 더 행복한 마음이 저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물리적 힘과 좋은 기운을 온전히 되찾기 위해 에이더가 오기 전에 나는 찰리와 함께 하루 종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보내는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아침 식사 전에 나가서 일찍 저녁을 먹고 저녁 식사 전후로 다시 나가서 차를 마신 후에는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일찍 잠자리에 들며 주변의 모든 언덕을 오르고 길과 골목, 들판을 탐험하는 것이었어요. 회복을 돕는 영양제와 건강식을 위해 미스터 BYTHON의 친절한 가정부는 항상 먹거나 마실 것을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제가 공원에서 쉬고 있다고 하면 그녀는 웃으며 자주 영양을 섭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듯이 웃으며 바구니를 들고 달려왔죠. 특히 저를 위해 마련된 조그만 포니도 있었어요. 짧은 목에 눈을 가린 풍성한 갈기를 가진 통통한 포니였는데 가끔씩 천천히 조용히 달릴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친구였어요. 며칠 만에 저는 그를 부르면 우리 목장에 와서 손에 먹이를 먹고 제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주 좋은 이해를 하게 되었죠. 그가 나와 함께 느릿느릿, 때로는 고집스럽게 그늘진 길을 달릴 때 제가 그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스토브즈,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도 왜 더 빨리 달리지 않는 거니?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 그는 코를 흔들며 웃으며 바로 달려갔어요. 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며 웃음소리가 음악처럼 들릴 정도였어요. 누가 스터브즈라는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딱 어울릴 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그를 작은 마차에 태우고 5마일이나 푸른 길을 자랑스럽게 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그를 칭찬하면 높이 치켜 세우던 찰나에 그가 귀를 맴도는 작은 파리떼들이 한마디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자 그가 기분이 상한 듯 멈춰섰어요. 그는 결심한 듯
내가 말을 놓자 계속 움직이기를 거부했고, 내가 말을 놓고 걸어가자 그는 기운차게 내 뒤를 따르며 머리를 내 팔 밑에 넣고 귀를 내 소매에 문지르며 따라왔어요. 내가 이제 스터브즈, 내가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만 타면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 좀 더 힘내서 가자. 라고 말해도 그가 내 곁을 떠나면 다시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결국 나는 앞장서서 걸어야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큰 기쁨 속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찰리와 나는 그 마을이 정말로 가장 친근한 곳이라고 확신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했고, 마을 곳곳에 집집마다 인사하는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나는 이미 많은 어른들과 거의 모든 아이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마을의 첨탑마저도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아주 작은 초가집에 흰 벽지를 하고 살았는데 그 집은 외부 셔터를 열면 집 앞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손자가 선원인 분이었는데 저는 그녀를 위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 맨 위에는 그녀가 그를 키운 벽난로 자리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오래된 의자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그려 넣었어요. 이 작은 그림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놀라워하는 최고의 업적이었어요. 그런데 답장이 도착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답장에는 손자가 플리머스에서 미국까지 그림을 가져갈 예정이고 미국에서도 다시 편지를 쓸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마침 5등 공로가 우체국 덕분인 것처럼 생각했고 그 시스템 전체의 영광을 제가 차지한 것처럼 느꼈어요. 그렇게 공중에 떠다니며 아이들과 뛰어놀고 많은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초대받아 여러 오두막에 앉아있고 찰리의 교육을 계속하며 매일 아다에게 긴 편지를 쓰느라 나는 거의 그 작은 상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거의 항상 기분이 좋아서 가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바쁘게 움직이거나 잊어버리면 됐다. 한 번은 어린아이가 엄마, 왜 그 여자는 예전처럼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예상보다 더 크게 느꼈다. 하지만 아이가 나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었고 부드러운 손으로 내 얼굴을 살짝 쓰다듬으며 연민 어린 보호심을 보여줄 때 나는 다시 힘을 얻었다. 이 작은 일들이 내게 많은 위로를 주었다. 온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열등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섬세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보여주는 작은 사건들이었다. 그 중 하나가 특히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우연히 작은 교회에 들렀다가 결혼식을 막 끝내고 서명하는 신랑 신부를 보게 되었다. 먼저 서명을 하는 신랑은 거칠게 십자가 모양으로 도장을 찍었고 그 다음 신부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예전 이곳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 그 신부가 이 마을에서 가장 예쁘고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둔 아이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바라보게 됐다. 그녀는 잠시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감탄이 가득 담긴 눈물 맺힌 채로. 선생님, 그는 정말 착한 친구예요. 하지만 아직 글을 못 써서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노동자 계층 딸의 영혼에 품은 고귀함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하고 그 작은 순간들이 내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세상 어디에 있든 진심과 품격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다. 공기는 언제나처럼 신선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듯이 내게 불어왔으며 건강한 혈색이 내 새 얼굴에 다시 찾아왔을 때처럼 내 오래된 얼굴에도 그 색이 돌아왔다. 찰리의 모습은 정말로 놀라웠다.
그녀는 너무 빛나고 장밋빛이었으며 우리는 하루 종일 그 즐거움을 만끽했고 밤새도록 깊이 잠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었다. 체스니 우드의 공원 숲속에 자리한 벤치로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 전망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숲이 정리되고 개방되었으며 그 너머의 밝고 화창한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는 매일 적어도 한 번씩 그곳에 앉아 쉬곤 했다. 이 높은 곳에서는 저택의 그림 같은 부분인 유령의 산책로도 잘 보여졌다. 이제는 왜 내가 집에 가까이 가지 않거나 내부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지 묻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가족들은 그곳에 없었고 내가 도착했을 때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 건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종종 이곳에 앉아 방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에 나오는 유령의 산책로에서 정말로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이 가끔 울려 퍼지는지 궁금해하곤 했다. 레이디 델독이 나에게 남긴 알 수 없는 느낌이 그녀가 부재할 때조차도 나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데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확실하지 않다. 그녀의 얼굴과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곳과 연관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쫓아내거나 멀리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이유든 아니든 지금 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날까진 나는 한 번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오랜 산책 후 애가 좋아하는 곳에서 쉬고 있는데 샤리찰리가 멀리서 내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제비꽃을 모으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벽돌로 만든 깊은 그늘에 누워있는 유령의 산책로를 바라보며 그곳에 출몰한다고 하는 여성의 모습이 떠올라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숲을 통해 어떤 인물이 다가오는 걸 느꼈다. 시야가 길고 나뭇잎으로 어둡게 가려져 있어서 그리고 나뭇가지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져 있어서 처음엔 어떤 인물인지 잘 보이지 않았다.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자 그게 여성, 즉 레이디 데드록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녀는 혼자였고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제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녀가 갑자기 다가오는 모습에 놀라서 말을 걸기 위해 일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의 급한 손짓이나 빠르게 다가와 손을 내밀던 모습, 또는 그녀의 태도에 큰 변화와 예전의 오만한 태도가 사라진 것보다 더 저를 멍하게 만든 건 그녀 얼굴에 있던 어떤 것이었다. 그건 제가 어릴 적부터 그리워하고 꿈꾸던 것이었고 지금까지 어떤 얼굴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녀의 얼굴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나는 갑자기 두려움과 희미함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찰리를 불렀다. 레이디 디디에로시케이는 그 순간 멈춰서서 거의 내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왔다. 미스 서머선, 내가 너를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아직 힘이 없을 것 같구나. 너 정말 많이 아팠던 걸로 알고 있어. 그 소식을 듣고 걱정이 많았다. 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마치 앉아있던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는데 그 차가운 손이 그녀의 강제된 침착함과는 전혀 달라서 그 냉기가 오히려 나를 사로잡는 매력으로 작용했다. 내 머릿속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떠오르는지 말할 수 없었다. 다시 회복되고 있니? 그녀는 친절하게 물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괜찮았어요. 레이디 디에로시케이. 이 사람은 너의 어린 시종이니? 네. 그녀를 먼저 보내고 나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겠니? 찰리, 내가 말했다. 곧은 집에 가져가고 나는 바로 따라갈게. 찰리, 그녀의 최고의 절개를 보여주며 수줍게 보넷을 묶고 길을 떠났다. 그녀가 떠난 후 데드록 부인은 내 옆 의자에 앉았다. 내가 그녀 손에 들린 손수건을 봤을 때 그 손수건이 내 손수건이라는 것을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 손수건으로 덮었던 죽은 아기를 떠올리며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내 생명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녀가 내 품에 안기며 키스하고 눈물 흘리며 나를 위로하고 연민을 담아 나를 부르던 순간 그녀가 무릎을 꿇고 내 아이, 내 아이. 나는 너의 사악하고 불행한 어머니야. 제발 용서해줘. 라고 애원하던 순간 나는 그녀가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신의 섭리에 감사하는 마음이 터져나왔다. 내가 이렇게 변해서 더 이상 그녀와 닮았다는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고 지금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녀를 떠올리거나 우리 사이에 가까운 혈연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다. 나는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간절히 애원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내 앞에 무릎 꿇지 말아달라고 나는 부서지고 어눌한 말로 말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 눈앞에 선 엄마의 모습이었다. 내 발치에 앉아 있는 엄마를 보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나는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내가 만약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식인 나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용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나는 엄마에게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전하려 했다. 그 사랑은 과거의 어떤 일도 바꿀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자연스러운 사랑이었다. 지금 처음으로 엄마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는데 내가 엄마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게 해준 엄마를 축복하고 받아들이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했다. 세상이 모두 엄마를 버린다 해도 나는 엄마를 축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저 허락만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엄마를 품에 안았고 엄마도 나를 품에 안았다. 여름날의 조용한 숲속에서 우리 둘의 마음만이 평화를 찾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는 축복하고 받아들인다고 이미 너무 늦었단다. 나는 혼자서 어두운 길을 가야 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내가 감당하는 거야. 그걸 숨기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한탄하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내심을 생각하며 마치 베일처럼 늘 입고 있던 자랑스럽고 무관심한 태도를 잠시 벗어던졌다. 하지만 곧 다시 그것을 내려놓았다. 이 비밀은 꼭 지켜야 해. 어떻게든 지킬 수 있다면 나만의 비밀이 아니야. 그녀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소리가 어떤 비명을 지르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들렸다. 나의 불행한 어머니는 내가 병들었을 때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바로 그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그 아이인 줄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었다. 그녀는 나를 따라 이곳까지 내려와 나와 이야기하려 했지만 평생 한 번뿐이었다. 우리는 결코 교감할 수 없었고 결코 소통할 수 없었으며 아마도 그 이후로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또 다른 말을 주고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읽기만 하고 파기하라는 편지를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남편과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 편지를 읽고 파기한 후에는 나는 그녀를 영원히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만약 내가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녀가 보여준 이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그녀는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청했다. 그리하면 나는 그녀를 더 큰 연민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희망도 도움도 모두 포기한 상태였다. 그녀가 그 비밀을 죽을 때까지 간직했든 아니면 드러나서 그녀가 취한 이름에 치욕과 불명예를 안게 되었든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어떤 애정도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으며 어떤 인간도 그녀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밀이 안전한가요? 내가 물었다. 지금은 안전한가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니,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거의 발각될 뻔했어. 우연히 구해줬을 뿐. 또 다른 우연으로 내일이나 어느 날 잃을 수도 있지. 특정한 사람을 두려워하시나요? 쉿, 나를 너무 떨고 울게 하지 마. 나는 이 눈물들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가 내 손을 키스하며 말씀하셨다. 나는 한 사람을 매우 두려워해. 저기요. 친구가 아니야. 둘 다 아니기에는 너무 감정이 없어. 그는 미스터 델독 경의 변호사로 기계처럼 충실하지만 애정은 없고 큰 집의 비밀을 다루는 것에 대한 이익, 특권, 명성에 매우 질투심이 강해. 그가 의심을 품고 있나요? 많이. 당신을 의심하나요? 내가 걱정하며 물었다. 응. 그는 항상 경계하며 항상 내 곁에 있어. 나는 그를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그를 대어놓을 수는 없어. 그는 그렇게 연민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단 말인가요? 그는 없어. 그리고 분노도 없어. 그는 모든 것에 무관심하며 오직 자신의 소명에만 몰두해. 그의 소명은 비밀을 얻는 것과 그것이 주는 힘을 소유하는 것인데 그 안에 함께하는 이도 경쟁하는 이도 없어. 그를 믿을 수 있겠는가요? 절대 시도하지 않을 것이야. 내가 수년 동안 걷고 있던 어두운 길은 어디로 끝날지 알 수 없어. 나는 끝까지 혼자서 그 길을 따라갈 거야. 끝이 가까울지 멀리 있을지 몰라도 길이 계속되는 한 아무것도 나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어머니, 그렇게 결심하셨나요? 나는 결심했다. 나는 오랫동안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으로, 자존심을 자존심으로, 경멸을 경멸로, 오만함을 오만함으로 이겨냈다. 그리고 많은 허영심을 더 많은 허영심으로 이겨내었다. 나는 이 위험도 견뎌내고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거의 무섭게 둘러싼 체스니 월드의 숲처럼 나를 포위했지만 내 길은 같다. 나는 하나뿐이다. 하나밖에 없다. 제레인 드이씨 내가 말을 시작하려던 찰나 어머니가 급히 물으셨다. 그가 의심하나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내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믿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가 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착하고 현명해서 내가 덧붙였다. 혹시 그가 알게 된다면 그때까지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던 어머니는 손을 들어 내 입술에 대며 말을 막으셨다. 그에게 충분히 털어놓아라.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내가 자유롭게 허락하는 것이다. 이런 어머니가 상처받은 자식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다. 하지만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아직도 내 안에 약간의 자존심이 남아있다. 나는 당시 또는 지금 기억하는 한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내 동요와 고통이 너무 커서 거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모든 말이 나에게는 너무 낯설고 슬펐습니다. 내가 바랐던 것은 단지 나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였던 제니지 씨가 그녀에게 어떤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는 것뿐이라고. 그러나 어머니는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다고. 그녀 앞에 펼쳐진 광야를 홀로 걸어가야 한다고. 내 아이야, 내 아이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야. 이 키스는 마지막이야. 이 팔은 내 목에 감는 것도 마지막이야.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내가 하려는 일을 희망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되어야만 해. 그것이 나의 보상이고 운명이야. 만약 너희가 레이디 디디에로시케이 빛나고 번창하며 아첨받는 그녀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너의 비참한 어머니를 생각하렴.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그 가면 아래에 숨어있는 그녀를. 그녀의 현실은 그녀의 고통과 쓸모없는 후회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죽이고 있는 유일한 사랑과 진실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렴. 그리고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녀를 용서하고 하늘에 그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렴. 결코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동안 서로를 꼭 껴안았지만 그녀는 너무 단호해서 내 손을 뺏어가더니 다시 내 가슴에 손을 얹게 했고 마지막으로 키스하며 손을 그 자리에서 놓고는 숲속으로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였고 아래에는 햇살과 그늘 속에 오래된 집이 있었는데 처음 그 집을 봤을 때는 완전한 평온함이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것인 애 어머니의 비통함을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지켜보는 감시자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충격에 빠졌고 처음에는 병실에서처럼 약하고 무력했지만 발각되거나 의심받을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찰리에게 내가 울었던 것을 숨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고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행동해야 할 모든 신성한 의무를 생각하며 자신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슬픔의 폭발을 억누르거나 성공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1시간쯤 지나니 좀 나아졌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매우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고 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찰리에게 레이디 디디의 로시케이 떠난 후 산책을 더 하고 싶었고 피곤해서 누워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내 방에 들어가서 편히 앉아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에서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지만 내가 어머니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어린 시절의 대부이자 유일한 이모인 그녀는 내가 죽은 채로 놓였을 때 생명의 징후를 발견했고 엄격한 의무감에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하거나 희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엄격하게 비밀리에 키웠으며 이후로 내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이상하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어머니조찬 내가 숨을 쉬었는지 묻혔는지 생명을 부여받았는지 이름을 가졌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교회에서 나를 봤을 때 깜짝 놀랐고 만약 내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했으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편지가 내 이야기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이야기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가 쓴 것을 태우고 그 죄까지 모두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너무 슬퍼하는 것이 이상하거나 나쁘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자라났다는 사실조차도 오히려 더 나쁘거나 불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거나 나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위험이고 내 어머니와 자랑스러운 가문 이름의 수치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너무 혼란스럽고 흔들려서 내가 태어난 것이 옳았고 의도된 것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잘못되고 의도되지 않은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느꼈던 진짜 감정들이었다. 나는 지쳐서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때 다시 한번 눈물이 났다. 세상에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짊어진 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자신에 대해 더 두려워졌고 내가 목격한 그녀, 체스니 월드의 주인, 그리고 이제 내 귀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들리는 오래된 말들의 새롭고 끔찍한 의미를 다시 떠올렸다. 내 어머니, 에스터는 내 치욕이었고 너도 그녀의 치욕이었다. 그날은 흐리고 슬픈 저녁으로 저물었고 나는 여전히 같은 고통과 씨름하고 있었다. 나는 혼자 나가서 공원을 조금 걷기 시작했고 나무 위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와 때때로 거의 내 몸에 닿을 듯이 날아다니는 박쥐들의 불규칙한 비행을 지켜보았다. 처음으로 그 집에 끌리게 되었는데 아마도 더 강한 마음 상태였다면 가까이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나는 그 집 가까이로 가는 길을 택했다. 나는 망설이거나 올려다보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테라스 정원 앞을 지나쳤다. 그곳은 넓은 산책로와 잘 가꿔진 화단, 매끄러운 잔디밭이 있었다. 나는 그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엄숙했는지, 그리고 오래된 석조 난간과 난간대, 그리고 넓고 얕은 계단들이 세월과 날씨에 의해 얼룩지고 닳았음을 보았다. 그리고 훈련된 이끼와 담쟁이 덩굴이 그 주변에 자라고 있었으며 해시계의 오래된 석상 위에도 자라고 있었다. 나는 분수의 물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나서 길은 어두운 창문들이 첨탑과 기이한 모양의 현관으로 다양하게 꾸며진 곳을 지나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석조 사자상과 기괴한 괴물상이 외부에 서 있었고, 그림자와 으르렁거림 속에서 그들이 쥐고 있는 문장 엑스투센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다음 길은 문지기 게이트 아래를 돌아서 주 출입구가 있는 마당을 지나갔으며 나는 급히 걸었다. 그리고 울창한 담쟁이 덩굴이 붙어 있는 높은 빨간 벽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낮고 투덜거리는 풍차의 소리, 개들의 짖는 소리, 그리고 느리게 치는 시계 소리만 들리는 마구간을 지나갔다. 그러다 갑자기 아임나무의 달콤한 냄새와 그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길이 남쪽 정면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았고, 그 위에는 유령의 산책로 난간과 한 개의 불이 켜진 창문이 있었다. 그 창문은 어쩌면 내 어머니의 방일지도 몰랐다. 그 길은 위에 테라스와 마찬가지로 포장되어 있었고, 내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바닥 타일 위에서 울림이 났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멈췄지만 지나가면서 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나는 곧 그 불이 켜진 창문을 지나칠 예정이었는데 내 울림 나는 발걸음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유령의 산책로 전설에 끔찍한 진실이 있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재앙을 이 고상한 집에 가져올 것이며 내 경고하는 발걸음이 바로 지금 그 집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몸이 차가워졌고 나는 자신과 모든 것에서 도망쳤다.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문지기 게이트를 지나치기 전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공원은 무뚝뚝하고 검게 뒤에 놓여 있었다. 나는 밤에 혼자 내 방에 있을 때, 다시 쓸쓸하고 불행한 상태였을 때야 비로소 이 상태가 얼마나 잘못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올 것이라는 기대에 가득 찬 사랑스러운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만약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내가 대리석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내 후견인으로부터도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만약 내가 그 작은 여인을 어디서든 본다면 데임 더던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 없이는 매우 애처롭게 우울해했고 가사일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으며 아무도 열쇠를 관리할 수 없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귀환이 없으면 집이 예전 같지 않고 반항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두 편지를 함께 읽으면 아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나는 더 나은 상태로 들어갔다. 나는 내가 죽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잘 알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살지 않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해 예약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 복지를 위해 많은 것들이 함께 작용했음을 분명히 알았고 만약 조상들의 죄가 때때로 자식들에게 돌아온다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아침에 내가 두려워했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 왕비처럼 순수하며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는 태어난 것 때문에 벌을 받거나 보상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그날의 충격 속에서 나는 비록 매우 빨리라도 내게 닥친 변화에 대해 위로할 수 있는 화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나의 사랑하는 소녀가 오후 5시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그녀가 올 때까지의 중간 시간을 어떻게 더 잘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가 올 길을 따라 긴 산책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찰리와 저는 그리고 스톱스우리가 한 번의 큰 행사 이후로는 말을 타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스톱스에게 안장을 얹었어요. 그 길을 따라 긴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집과 정원을 꼼꼼히 점검하면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중요한 손님을 위해 새도 준비했어요. 그녀가 도착하기까지 아직 2시간도 넘게 남아 있었고 그 시간은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 모습이 달라진 것에 대해 초조하게 걱정했어요. 제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누구보다도 더 걱정되었어요. 저는 이 작은 걱정 때문에 불평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해요. 그날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저를 봤을 때 조금 충격이나 실망을 할까 걱정되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쁘게 보여질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그녀가 예전에 에스더를 찾지 못하고 새 모습에 적응해야 할지도 몰라서 걱정했어요. 그녀가 저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사랑스러운 소녀의 얼굴 표정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 얼굴이 얼마나 정직하고 아름다운지도 알았기 때문에 미리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든 그 첫 인상은 저에게 숨길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만약 그 표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저는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젯밤 이후로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계속 기다리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준비가 부족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길을 따라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나는 찰리에게 말했어요. 찰리, 나는 혼자서 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가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찰리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든 매우 찬성했기 때문에 나는 떠나서 집에 두고 왔어요. 하지만 2번째 이정표에 도달하기 전에 먼 곳에서 먼지 하나를 보고도 그것이 아직 마차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돌아가서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돌아서면서 나는 뒤에서 마차가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것이 절대 없거나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나는 도망치듯 거에 뛰다시피 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안전하게 돌아온 후에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었는지. 이제 나는 더운 상태였고 최악의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최고의 상황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마침내 내가 적어도 15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믿고 있었을 때 찰리가 갑자기 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정원에서 떨고 있을 때 여기 온다 아가씨. 여기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급히 계단을 올라 애 방으로 숨었어요. 문 뒤에 서서 떨고 있었는데 그녀가 계단을 올라오며 에스더, 내 사랑, 내 사랑하는 아가씨, 어디 계세요? 작은 여자야. 사랑하는 데이든 라고 부를 때도 말이에요. 그녀는 뛰어들었고 내가 보자마자 다시 뛰쳐나가려 했어요. 아, 내 천사 같은 소녀야. 사랑과 다정함, 애정이 가득한 그 모습.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바닥에 누워서, 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소녀도 바닥에 누워서, 내 흉터난 얼굴을 그녀의 사랑스러운 뺨에 대고, 눈물과 키스로 적시며, 아이처럼 나를 흔들어 안고,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이름으로 부르고, 충실한 심장에 나를 꼭 끌어안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37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